이제 여기서 영원히 쉬세요, 어머니. 새벽 2시 7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은 자다가 친아들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교회의 한 정신병원이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며느리와 짜고 멀쩡한 어머니를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가둔 거였죠. 내 아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어머니, 아들의 배신에 피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윤정혜 회장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쌓아올린 회사 무게만큼이나 깊은 잠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침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누구야? 정희가 놀라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박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도연이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죠. 지금 몇 시냐? 무슨 일이야? 정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도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병원? 무슨 소리야? 나 아픈 데 없어. 정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의 뒤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체격이 건장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그제야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 남자가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손 놓지 못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납치야. 당장 내 손 놓으라고. 정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이미 휴대전화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가져간 것이었죠. 휴대폰 찾으세요? 이미 제가 보관했습니다. 도연이 정희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용없어요. 비서실 호출 버튼도 이미 차단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이 한밤중에 이런 일을 벌이다니요. 도연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냐?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서류예요.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신병원? 네가 미쳤구나. 서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보호자 자격으로 동의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 끝났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최근 들어 망상 증세도 보이셨잖아요. 망상? 내가 언제 망상을 했어? 정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항하시면 더 힘드십니다. 순순히 따라오세요. 2 남자가 정희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잠옷 차림이었어요. 겉옷을 입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게 해줘. 병원에 옷 있습니다. 가시죠.
남자들이 정희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정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이 아이가 정말 미쳤구나. 내 어미를 이렇게 하다니.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한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정희는 그를 보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김 과장, 나 좀 도와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날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 하지만 경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미리 손을 써놓았다는 걸 말이죠. 네가 다 계획한 거였구나. 정희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정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곳에 있는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새벽 정신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병원 안은 적막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간이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윤정희, 만 73세. 급성 망상장애 진단.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있음. 보호 입원 필요. 망상이라니. 난 정신이 멀쩡해요. 정희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환자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호사 2명이 다가와 정희의 손목에 보호대를 채웠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이었지만 움직임을 제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정희의 잠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이미 다 빼앗긴 뒤였으니까요.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정희는 긴 복도를 지나 병동으로 끌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이 철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어머니. 영원히. 철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정희는 작은 병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정희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저 아이가 미쳤구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혜진 비서실장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회사를 지켜온 그였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비서실장님, 들으셨어요? 회장님이.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대요. 건강 문제로요. 혜진은 순간 멈춰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정희 회장은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정하셨죠. 혜진은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대신 부회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장 책상에 앉아 있었죠. 아, 비서실장님. 도연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니께서 건강 문제로 요양에 들어가셨습니다. 당분간 제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십니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많이 안 좋으십니다. 정신적으로 좀. 최근에 망상 증세도 보이셨고요. 망상 증세.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한 분이었으니까요. 어느 병원에 계십니까? 그건 사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족들만 알고 있어야 해서요. 도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혜진은 자리를 떴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이 있었죠. 몇 통의 전화 끝에 회장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정신병원. 혜진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혜진은 접수대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입원한 윤정희 회장님 면회 가능한가요? 보호자이신가요? 비서실장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 외 면회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만이라도 뵙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부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환자 기록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 모신 분이라.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5분만요. 빨리 보세요. 혜진은 간호사가 꺼내준 기록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입원 날짜, 진단명, 증상 기록.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폭력성 기록도 없고 망상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어요. 그저 급성 망상장애라는 진단명만 덩그러니 적혀 있을 뿐이었죠. 이상하네요.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환자가 너무 정상적이에요. 다른 환자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말씀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인지도 전혀 문제 없으세요. 그냥 건강한 분이세요. 간호사의 말에 혜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입원이 아니야. 혜진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혜진의 동생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술에 취한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쿵! 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죠. 차를 몰던 사람은 박도연이었습니다. 혜진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CCTV도 고장이었고 목격자도 없어요. 고장? 그 횡단보도 CCTV는 멀쩡했습니다. 지금은 고장 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요.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손을 썼다는 것을요. 검찰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거 몰라요? 그리고 강 선생, 조심해요. 괜히 억지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협박이었죠. 결국 동생의 죽음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습니다. 가해자 불명,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혜진은 무력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도연의 불법 행위들,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들,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았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이제 기회가 왔어. 혜진은 차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동생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혜수야, 형이 이제 움직일게. 혜진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주소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어요. 박지훈,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죠. 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내가 이러는 게 맞을까?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자신에게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저 강혜진입니다. 비서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일입니다. 지금 당장 귀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이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지훈 씨. 빨리 와주세요. 통화를 끄는 혜진은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지만 혜진의 눈빛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지훈은 입국장을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탄 비행기였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강혜진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은 건 어제 밤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영영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훈은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 정신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빠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연은 지훈의 오빠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죠. 크면서는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집착도 대단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윤정희 환자 면회하러 왔습니다.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딸입니다. 친딸이에요. 죄송합니다. 보호자 명단에 없으시네요. 면회 불가입니다. 지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친딸인데 왜 면회를 못합니까? 환자분 보호자가 면회 금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보호자만 면회 가능하다고요. 보호자가 누군데요? 박도연 씨입니다. 지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병원장 불러주세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윤정혜 씨 딸입니다. 왜 제가 어머니를 만날 수 없습니까?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시더라도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해외 거주자시고요. 법적 보호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 자격은 박도연 씨가 가지고 계십니다.
따님은 해외에 계셔서 법적으로 보호자 지위가 없으세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훈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혜진이 서 있었어요. 비서실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혜진은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감금, 조작된 진단서, 면회 차단까지 전부요. 회장님은 멀쩡하십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군요. 저도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면회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정도요. 급한 사안이니까 빨리 처리될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죠. 제가 변호사 연락처 드릴게요. 법무법인 대표인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면회 허가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우는 허가서를 들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면회시켜주세요. 병원 측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지훈을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지훈아, 왔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신은 멀쩡해.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 감금, 조작된 진단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뭔지 모를 약을 먹이려고 했어. 거부했더니 강제로 주사를 놓으려고 하더구나. 뭐라고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간신히 막았어.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포기하더구나. 하지만 언제 또 시도할지 몰라.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진단서 내용 보셨어요? 맞지. 급성 망상장애라고 적혀 있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외부 전문의한테 다시 검사받도록 준비할게요. 엄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끝났을 거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꼭 여기서 모시고 나갈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놓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금방 모시러 올게요. 알겠다. 조심해라. 지훈아. 정희가 나간 뒤 지훈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혜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정상이세요. 아주 또렷하십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외부 전문의를 섭외해야 해요.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님들 중에 믿을 만한 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도연의 손이 닿지 않을 믿을 만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강혜진 비서실장이 소개해준 교수였어요. 선생님, 제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훈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검사부터 진행해 보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정희를 외부 검사에 데려갈 수 있게 됐어요. 지우는 정희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 정밀 검사 받으실 거예요. 알겠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검사실에서는 2명의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먼저 MRI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희는 MRI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간 뇌 촬영이 진행됐어요. 그 다음은 인지 검사였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6년 1월 12일입니다. 100에서 5씩 빼보세요. 95, 90, 85, 80. 정희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5가지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책상, 꽃.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 이야기 기억하기까지 다양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신과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요즘 기분은 어떠십니까?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요. 왜 억울하십니까?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뒀으니까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죠. 면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혜진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훈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MRI 결과 이상 없습니다. 치매나 다른 증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전혀 없어요. 인지 검사는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연세치고 오히려 탁월한 수준이에요. 정신과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과 면담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 증세, 환각, 사고 장애 전혀 관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럼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란 말씀이신 거죠? 두 의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 진단은 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조작됐거나 진단 자체가 부실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 당신 이제 끝이야. 지우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병원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외부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병원장님, 검사 결과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멀쩡합니다. 의학적으로 입원 사유가 전혀 없다고 확인받았어요. 병원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 지시로 어머니를 입원시킨 겁니까? 그건 박도연이죠? 돈을 받으셨나요?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도연이 병원장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 내역입니다. 그건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저희 변호사가 형사 고발 준비 중입니다.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 퇴원 절차 진행하세요. 안 그러면 불법 감금으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 데려가십시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도 돼요. 정희는 뭔가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구나. 정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가져온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정희는 달라 보였습니다. 다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 가요. 지훈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강 실장.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유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빛을 가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든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10년간 모아온 증거가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시작하지. 세 사람의 눈빛이 일치했습니다. 차는 정희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회장의 지시에 혜진이 미리 준비해둔 정희의 개인 별장이었습니다. 도연도 모르는 곳이었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긴 싸움의 막이 오른 것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혜진이 10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죠. 정희가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이게 다 도연이 저지른 일들인가? 예, 회장님.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지훈도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회사 이사회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재 이사진이 9명이에요. 도연이 편이 몇 명이지? 5명입니다. 오빠가 지난 2년간 공들여서 포섭한 사람들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중립파는? 4명입니다. 이분들은 회사 창립 때부터 계신 분들이라 아직 오빠 편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4명이면 충분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귀하면 중립파는 내 편이 될 거야. 그럼 5대4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혜진이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도연 씨의 차명 계좌 목록입니다. 정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15개나 되네? 네, 회사 자금을 빼돌릴 때 사용한 계좌들입니다. 합계 금액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훈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120억이요? 오빠가 그렇게 많이 빼돌렸어요? 3년에 걸쳐서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움직이면 들키니까 조금씩 나눠서 빼돌렸죠.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에 몰래 세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홍콩에 2개, 싱가포르에 1개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로는 뭘 한 거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가짜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들한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거죠. 실제로는 일한 게 없는데 돈만 빠져나간 겁니다. 얼마나? 이것도 80억 원 정도 됩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식사. 작은 사모님이 쓴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정희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쓰는구나. 네. 1년이면 6억 원입니다.
3년간 18억 원이 넘어요. 지훈이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올케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에요. 노트북 화면에는 서미경의 사치스러운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파리에서 명품 쇼핑하는 사진, 두바이 7성급 호텔 사진, 이탈리아 요트 파티 사진. 다 회사 돈으로 한 거겠지.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뭔가? 병원장과 부회장님의 통화 녹음입니다. 정희와 지훈이 동시에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녹음을 했지? 병원장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혜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니를 최소 1년은 가둬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이면 제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약물 투여도 고려하세요. 정말 정신이 이상해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정말 도연이 목소리라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횡령 증거, 병원 조작 증거 전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쓸지만 정하면 됩니다. 혜진이 노트북을 돌려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사건별로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났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엄마.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한 가지만 명심하자.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모든 증거로 확실히 끝내자꾸나. 무슨 뜻이세요? 도연이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은 받아야지. 그게 법이고 정의니까. 정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다. 그것으로 끝이야. 혜진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 이사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동안 우리 각자 맡은 일을 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하려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싸움이었죠. 정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도연이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정의가 앉던 자리였죠.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내 것이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서류함에는 회장 직무대행 박도연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릴까요? 그래. 오전 10시에 이사진 미팅, 오후 2시에 투자사 대표 미팅입니다. 알겠네. 그리고 말이야. 도연이 비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앞으로 나를 회장이라고 불러. 직무대행은 빼고. 예. 하지만 회장님이 계신데. 내 말대로 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자 도연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서미경이었어요.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오늘 백화점 VIP 행사 간다고 했잖아. 카드 한도 좀 풀어줘.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알았어. 법인카드 써. 고마워, 여보. 통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정식으로 회장되면 아무도 뭐라 못해. 한편 강남의 한 백화점이었습니다. 미경은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죠. 이거랑 이거 둘 다 포장해 주세요. 네, 고객님. 합계 1,800만 원입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법인카드를 꺼냈어요. 회사 이름이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여기요. 카드를 건네며 미경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재벌이 됐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럽다, 진짜.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병원에 계시지. 치매 때문에. 미경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못 나오실 거야. 남편이 확실하게 조치했거든. 그럼 너희 완전히 회사 차지한 거네? 당연하지. 미경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미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제가 끝났습니다. 고객님,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미경은 영수증도 보지 않고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미경은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SNS에 접속했습니다. 방금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부러워요. 진짜 멋져요.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도연과 서미경은 경기도에 있는 별장에 왔어요. 여보, 여기 좀 봐. 미경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 벽지 너무 낡았어. 전부 다 바꿔야겠어. 한 3억이면 되려나? 도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억이나? 뭐 어때? 어차피 회사 돈으로 하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별장 리모델링을 회사 복리후생 시설 개선으로 처리하면 되잖아. 남편이 회계팀장한테 말만 하면 돼.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알아서 하지 뭐. 고마워, 여보. 미경이 도연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회사 주인인 거지? 당연하지. 곧 정식으로 회장되면 더 좋아질 거야. 언제쯤 될 것 같아? 1년만 더 기다려. 그럼 어머니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고 내가 정식 회장이 될 수 있어. 1년?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더 많이 사놓을게. 한편 회사 안이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 너 봤어? 부회장님 부인 SNS? 봤지. 매일 명품 쇼핑하더라. 법인카드 쓴다며? 회계팀에서 얘기 들었어. 진짜? 그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회장님은 안 보이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 중이시라던데. 에이, 그럴 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직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회계팀에서 난리래. 부회장님이 자꾸 개인 지출을 승인하라고 하나 봐. 무슨 지출? 별장 리모델링, 고급차 리스, 해외여행 경비. 전부 회사 돈으로. 말도 안 돼. 그거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회장님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 혜진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메모했어요. 직원들의 불만, 도연의 행동, 미경의 사치,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이었어요. 도연과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문제 없는 거지?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진짜 우리 세상이야. 도연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동생 지훈이는 미국에 있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회사 이사들은 괜찮아? 내 편이 더 많으니까 걱정 마. 그럼 정말 1년 뒤엔 내가 정식 회장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었죠.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무서운 폭풍이 곧 몰려올 거라는 걸요.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서 비밀리에 차명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50억 나눠서 이 계좌로 보내. 회계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회장님, 이번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감사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감사 자료도 수정하면 되잖아. 하지만 자네도 보너스 받고 싶지 않나?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계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도연과 회계팀장이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의 집이었습니다. 도연과 미경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다음 달에 파리 가자. 미경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파리? 갑자기? 우리 곧 결혼 10주년이잖아.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일주일 정도 다녀오자. 정말? 고마워. 미경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끝날 거라는 걸요. 폭풍 전야의 평온이었습니다. 정의의 별장 혜진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사진 속에는 혜진과 똑 닮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 혜수였어요. 혜진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혜수야, 거의 다 왔어. 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 실장,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정희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세 사람은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정희와 지훈이 조용히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혜수. 저보다 5살 어렸죠. 혜진이 책상 위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성실하고 밝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도 다녔죠. 그 동생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10년 전 겨울에 죽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월 23일 밤이었어요. 혜수는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신호는 파란불이었어요. 그런데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술 취한 차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어요. 지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혜수는 10m나 날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을 거뒀습니다. 실장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를 몰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혜진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예. 회장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혜진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당시 경찰 기록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였죠. 정희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혜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담당 형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 예. 횡단보도에 분명 CCTV가 있었는데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다고 했고요.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가해자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죠. 그랬더니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목격자도 없다고, 블랙박스도 없다고, 그냥 뺑소니 사건으로 종결하겠다고요. 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검찰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검사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경고했죠. 무슨 경고? 괜히 억지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고.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했죠. 혜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10년간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혜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형사님, 문제 좀 정리해 주시죠.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는 이미 처리했고 목격자 진술도 없습니다. 검찰 쪽도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선배가 담당 검사니까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문제되면 더 드리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한참 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 미안하네. 회장님,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일세. 강 실장 동생을 그렇게 만든 건 다 내 잘못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정희가 처음으로 혜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10년간 그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혜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 그게 맞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지훈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오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지훈 씨. 혜진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횡령, 병원 조작, 그리고 10년 전 사고 은폐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되겠어. 예, 회장님. 이틀 뒤 이사회입니다. 그때 모든 걸 끝내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동생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혜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 형이 진실을 밝힐게. 긴 싸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회사 본관 2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사진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도연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았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이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신규 투자건입니다. 50억 규모인데요. 도연이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이사가 문 쪽을 바라봤어요.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시잖아. 병원에 계신 게 아니었나? 정희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지훈과 혜진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한 이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앉으세요. 다들 앉으세요. 정희는 도연이 앉아있는 회장 자리 옆에 섰습니다. 도연아, 일어나거라. 어머니, 어떻게 여길. 일어나라고 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희가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투자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정희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와 회사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큰 화면에 서류 한 장이 떴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 정신과 진단서입니다. 2장이 있습니다. 화면이 2개로 나뉘었어요. 왼쪽에는 새벽 정신병원 진단서, 오른쪽에는 서울대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왼쪽은 제가 강제로 입원당한 병원의 진단서입니다. 급성 망상장애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입니다. 정신과 이상 소견 없음, 인지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입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왼쪽은 조작된 서류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조작했을까요? 정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박도연입니다. 혜진이 다음 파일을 띄웠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을 최소 1년은 가둬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때는 제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필요하면 약물 투여도 허락합니다. 정말 정신이 이상해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 아닙니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차명 계좌 15개의 명세가 떴어요. 이건 횡령 증거입니다. 부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계좌들입니다. 총 120억 원입니다. 이사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가짜 거래를 만들어 8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며느리 서미경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이나 사치품 구매였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화면에 10년 전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10년 전 12월 23일 뺑소니 사고로 젊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죠.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남성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혜진이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박도연 씨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도연과 경찰의 대화였습니다. CCTV는 이미 처리했고 목격자 진술도 없습니다.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문제되면 더 주고.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립파였던 이사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다른 중립파 이사들도 하나씩 일어났어요. 저도 회장님 편입니다. 저도요. 도연 편이었던 이사 2명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희도. 이건 너무 심합니다. 정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박도연 직무대행 해임을 의결합니다. 찬성, 찬성, 만장일치였습니다. 정의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박도현 씨 횡령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교통사고 은폐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재벌가의 추악한 범죄,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둔 아들, 10년 전 사고 은폐까지. 정의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장실에 다시 앉았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훈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 면회 신청이요. 엄마를 꼭 만나고 싶다고. 정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 실장도 같이 가자고 하거라. 예, 엄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의와 지훈, 그리고 혜진은 도연이 있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되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4개가 전부였죠. 3사람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지우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걸어와 3사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전부 제 욕심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갖고 싶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지훈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혜진은 표정 없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동생분의 죽음. 저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전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무서웠습니다. 감옥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연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경찰도 매수했고 검사도 매수했습니다. CCTV도 지웠어요. 전부 제가 시킨 짓입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감옥에 갔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도연이 고개를 들어 다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 실장님 동생을 죽인 것, 전부 제 잘못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예, 어머니. 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오래 있을 거야. 감수하겠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의 어깨를 한번 짧게 두드렸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도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연의 오열에 지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실장님. 도연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나온 혜진은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어요. 혜수야, 이제 형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면회실 안에서는 정희가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잘 들어라. 예,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한 일은 반드시 책임지거라.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죠. 무릎 꿇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치소 방 주차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탔어요. 한참을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예, 엄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선고 날이었어요. 정희와 지훈, 혜진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도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서미경은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미경은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예,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지훈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미경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도연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거였죠. 정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사 본관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정희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정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제 개인 지분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30%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예. 재단을 설립해서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강혜수 씨를 추모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돕겠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만났어요. 도연의 아들 11살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이리 와. 정희가 손자를 안았어요. 할머니, 아빠는 나쁜 사람인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란다. 나쁜 선택? 그래.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해. 좋은 선택도 하고 나쁜 선택도 하지. 내 아빠는 나쁜 선택을 많이 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잘 들어라. 정희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뭐야, 할머니? 욕심이란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는 욕심,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 민준이는 착한 아이니까.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혜진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강 실장 앉게. 예, 회장님. 정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단 이사장 임명장일세. 혜진이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재단 일세. 자네가 맡아주게. 회장님, 자네만큼 이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 부탁하네. 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더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동생 묘를 찾았어요. 혜수야, 형이 왔다. 혜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할 일 다 했어. 진실을 밝혔고 책임도 물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떳떳하다. 형이 이제 내 앞에서 떳떳해. 혜진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동생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훈이 회사로 정식 출근했어요. 경영기획실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엄마, 잘하고 올게요. 지훈이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거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의 집 식탁이었어요. 정희와 지훈, 민준, 그리고 혜진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 실장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자주 와서 밥 먹게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사람은 평범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보글보글 김이 나는 된장찌개와 김치,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생선구이가 전부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해보고 있어. 뭐려? 정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그거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희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이한테 화가 났었어. 미웠고 원망스러웠지.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회사나 돈이 아니라.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였어. 도연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그럴까? 네. 정말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비뚤어진 욕심이었어요. 정의가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죄를 뉘우치고 인간의 도리를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도연이 흘린 눈물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도 돈보다 귀한 웃음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